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08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은 자주 뵙는 두 분 모셨는데 네, 오늘은 저희 SBS 식구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현식 기자와 또 최세영 씨 모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클래식 음악가들은 많이 나오셨는데 그쵸. 정말 클래식 음악에 빠져 사시는 분들은 애호가 네. 오신 적이 없죠? 없죠. 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왜 좋은지 또 어떻게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는지 이런 클래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SBS 대표 클래식 애호가로 꼽히는 이현식 기자, 최세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끔 저편에서 구경을 하다가 네. 여기 앉아보는 건 처음이라 지금 막 땀이 그렇죠. 납니다. 네. 자기 소개. 네, 저는 현재 SBS 디지털 콘텐츠 제작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현식 기자입니다. 네. 클래식 음악 좋아해서 옛날부터 여기저기 뭐 글 쓰고 공연장 자주 가고 음반도 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클래식 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니 그게 사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이제 음악 좋아하는 분들끼리 소셜 미디어에서 이리저리 교류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음악을 즐기는 행태가 일반인들의 눈으로 보면 되게 좀 이상해 보일 거다. 이상하다. 우리는 정상인은 아니야. 환자 같아. 이러면서 이제 농담처럼 나온 말인데 외부에 어디 칼럼을 쓰다가 코너명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클래식 환자의 병상일기 네. 그런 제목으로 글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최세영 씨도 장난 아닙니다. 제가 클래식 음악회 저는 이제 주로 취재하러 가는데 가면 오늘은 왔을까 안 왔을까 대부분 와 계시는. 혹시 안 계시면 지방이나 외국 공연장에 맞아요. 네, 자기소개. 네, 저는 미디어 전략팀에서 디지털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최세영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전략이군요. 네. 뭔가 다 디지털과 연관이. 근데 취미는 되게 아날로그래가지고 디지털이랑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클래식 음악 듣는 게 약간 그렇죠. 아날로그적인 그런 취미죠. 얘기로만 듣다가 오늘 이렇게 직접 뵙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공연장에서 못 보셨어요? 공연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세 분, 여기다 정성문 아나운서. 맞아요. 정성문 아나운서도 자주 오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이제 자주 보이시는 분들이 그렇게 4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그렇게 자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런 거죠. 가면은 이제 계시나 찾아봐야겠다. 사실 최세영님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서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같은 업무도 했던 적이 있어서 저같이 그냥 듣는 사람하고는 사실 레벨이 다른 애호가입니다. 똑같습니다. 준 프로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공연 기획과 가까운 일을 하셨던 거죠. 초청하고. 잠깐 했습니다. 그때 일할 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좋아하는 분야고 그래가지고 꼭 한번 일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부서에 갔었는데 뭐 업계 사람들을 일단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거기서 배운 약간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의외로 또 덕업일치가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꼭 대중이 좋아하거나 뭐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랑 약간 좀 괴리해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랬겠어요. 다른 데로 힘들 것도 있었다. 이거. 최근에도 뭐 공연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두 분이 아주 그냥 아주 화려한 공연 관람 경력을 자랑하십니다. 빨리 자랑해 주세요. 제 기억을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써놓거든요. 후기를 적어놓는데 최근에 피아노 공연 2개 본 것 같아요. 라팔 블레하츠라고 폴란드 사람 쇼팽 콩쿠르 우승하셨던 그분 공연하고 드미트리 시슈킨이라고 러시아 젊은 피아니스트 공연하고 최근에는 그렇게 본 것 같네요. 그게 한 주 동안에
그죠? 같은 주에 있었던 걸로. 그럴 거예요. 예. 네. 네. 예. 보통 제가 일주일이면 한 번 내지 2번 가니까. 예. 언제나. 예.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보통 시즌제를 하니까 네. 시즌이 아닐 땐 공연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의외로 네. 우리나라는 외국의 비시즌에 해당하는 기간에도 공연이 계속 있더라고요. 있죠. 그러니까 해가 끝날 때 이렇게 뽑아보면 평균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네. 간 것 같아요. 숫자를 따져보면. 최세용 씨는 최근에 뭐 저는 보셨어요? 그 라팔 블레아츠 아, 역시 똑같은- 리사이트를 갔었고 네. 그 2주 전에 네. 이제 바르샤바 필하모니랑 라팔 블레아츠가 네, 협연을 협연했던 했는데 거. 네. 그거 음. 갖고 그래서 아. 라팔 블레아츠 네. 2주 전 협연은 어디서 했나요? 부천 부천에서 아트센터에서. 했어요. 그게 이제 네. 바르샤바가 부천에서는 라팔이랑 협연을 하고 네. 서울에서는 선우예권이랑 선우예권이랑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라팔은 그 기간에 계속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2주를? 그래서 이제 라팔은 이제 일본에서 리사이트를 하고 한국으로 넘어온 거고요. 이제 일본에서 그때 협연을 하고 한국 넘어왔다. 일본에 가서 리사이트를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리사이트를. 그 일본이랑 한국은 가까워서 약간 왔다 그냥 갔다. 같은 지역에서 네.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일본 공연을 끝내고 한국에 오는 경우들은 봤는데 이렇게 맞아요. 한국에서 중간에요. 공연하다가 일본 가서 공연하고 또 와서 하고 이런 거는 좀 이례적이긴 네. 하네요. 네. 근데 요즘 한국에서도 공연을 여러 공연장이 많아졌으니까 네. 예전에는 뭐 서울의 예술의 전당 정도가 이제 주요 공연장이라고 했다면 요즘은 뭐 각 지역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공연장이 네. 많이 생겨서 공연 횟수 자체가 일단 늘어났어요. 그리고 애호가 입장에서도 이제 가야 되는 공연장이 늘었기 때문에 네. 사실 힘듭니다. 맞아요. 이게 퇴근해서 가기는 사실 이제 SBS 목동에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부천 인천도 갈 수 있는 갈 수 거리죠. 있는데 이게 네.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아직은 부천하고 인천에 그 새로 지어진 멋진 공연장들을 네. 저는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갈 길이 멀죠. 지금 뭐 그래도 롯데 애호가라고 여기 콘서트를 가는 불려나오긴 것보다는 했지만 부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수도 거리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심리적으로는 아직 안 아, 가본 데고 그러니까 서울이 롯데는 아니라는 예, 머릿속에서 네. 지하철 이렇게 타면 간다라는 그 시간 계산이 나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좋은 공연 2개가 막 같은 날에 아니 어떤 날은 진짜 막 한 서너 개가 다 그런 날이 있죠. 좋은 네. 공연인데 싶은데 아니 서울이 왜 이래 여기 서울 맞아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진짜 어디 뭐 네. 뉴욕에 와 있나 막 이런 생각. 네. 작년 11월이 아, 그랬죠. 이제 진짜 베를린피라고 그랬죠. 노약 네. 콘서트하고 맞아요. 이제 네, 같은 날. 겹쳐가지고 주가 열흘 안에 막 네. 그죠? 네, 엄청 네, 많이 네. 어딜 가야 되나 다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참 이렇게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죠. 이제 저희 회사에서 대표적인 분들을 2분을 모셨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왜 그렇게 좋아지셨어요? 그게 클래식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실 그런 질문들을 여기저기서 그럴 것 한단 말이죠. 같아요. 그런데 딱 부러지는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오늘도 그런 질문이 나올 걸 예상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음악은 이게 좋은 것 같아 해서 듣기 시작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제 그렇죠. 경우에 그냥 어릴 때부터 생활에서 접하면서 친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우는 어릴 때 뭐 남자애들도 어릴 때 피아노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때 피아노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대학생인데 선생님이 그 FM에서 클래식 음악 듣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머니 따라서 한두 번 공연장 가고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클래식만 들은 건 아니고 뭐 락이나 재즈나 이런 다른 음악도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듣고 있는 것은 클래식이네요. 근데 그렇게 된 게 클래식 음악이 어쨌든 그 몇백 년의 세월을 견뎌서 검증된 음악이고 여기저기 또 어쨌든 보편적으로 전파가 돼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대중음악으로 그렇죠. 변주가 된 어떤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도 이 마음에 맞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공연장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전기적으로 증폭되지 않은 그야말로 사람과 사람의 몸에 맞닿은 악기가 순수하게 진동해서 공기를 통해서 전해져 오는 어떤 그 소리 그 아름다움이 참 특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주변에서
너는 왜 클래식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니?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저는 이걸 사실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지금 이제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음악 자체가 되게 지적 호기심을 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좀 제대로 알려면 작곡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연주가 어떻고 뭐 약간 이거를 감상을 하려면 어쨌든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좋고 또 어디에 뭐 하나 꽂혀 있으면은 이게 뭐 작곡가의 또 다른 작품을 들을 수도 네, 있고 또 네. 연주자가 꽂히면은 연주자의 또 다른 또 그 녹음이나 뭐 콘서트를 들을 수 있으니까 계속 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약간 병자가 되는 것 같고 왜 좋냐 그러면 결국엔 이제 그 정말 멜로디인 것 같거든요. 네. 그냥 음악이 어느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정말 막 가슴에 콱 닿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클래식 음악이 뭐 역사가 100년이 넘고 200년이 넘고 이렇게 오랫동안 어쨌든 검증된 음악들이 좀 지금까지 연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어느 순간 이제 가슴에 꽂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듣게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어렸을 때부터 들으셨던 거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이제 피아노 좀 오래 쳤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독일에서 그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학교 오케스트라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플룻을 연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 경험을 그때 조금 했는데 네. 이제 또 오케스트라 경험을 하면 또 그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사실 이제 본인의 소리가 어쨌든 이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우러져가지고. 하나의 네. 소리를 내는 것도 되게 네. 신기한데 또 가끔씩 이제 플룻은 솔로 파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습을 그렇게 해와도 정작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삑소리가 나고 이러면 얼마나 그게 부담되는지 사실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면은 이게 되게 독특한 경험이거든요. 정말 이게 뭐 사람 성격 같은 것도 좀 많이 바꾸는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사실 음악을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주는 그렇게 했고 대학교 때 그냥 동아리 방에 갔는데 그때 이제 어떤 선배가 그냥 켜놓은 것 같은데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근데 네. 이제 그게 연주는 프리드리히 굴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휘가 아바도 런던 심포니 뭐 네. 이럴 텐데 그걸 빈필이었구나. 사무실에 아니 동방에서 이렇게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쭉 듣다가 네. 그렇게 시작. 그때가 네, 좀 거의. 계기. 네. 네. 그게 이제 정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멜로디가 그냥 가슴에 확 네. 꽂히는 약간 그런 경험하고 나면은 계속 이제 음악 듣게 되는 거죠. 네. 네. 전에 그 클래식은 평양냉면이다 이렇게 예. 쓰신 글을 봤는데 제가 그 외부에 쓰는 칼럼의 첫 회차를 네. 아마 그런 제목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심심한 듯 그치만 계속 그런 거죠. 먹고 네. 싶은 네, 그런 거죠. 음. 사실 평양냉면을 처음에 먹으라고 주면 이게 맛있는 되게 건지. 그렇죠. 네. 이게 왜 맛있는 거지? 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사실은. 네. 그런데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꽤 유명한 그 동영상 짤이 있어요. 아, 그 그래요? 유퀴즈에 네. 그 누들로드 만들었던 그 예, PD가 예. 출연을 하고 네. 저 유재석 조세호 씨랑 이제 셋이 이 얘기를 해요. 딱딱 이 얘기예요. 평양냉면이 도대체 무슨 맛이냐? 왜 그렇게 좋아하게 됐냐? 처음에는 안 좋아했는데 먹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슴슴한 속에 무슨 맛이 있더라라는 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냉면도 이제 따지는 분들은 이 육수가 무슨 뭐 그렇죠. 돼지와 닭이 어쩌고 그다음에 네. 면발의 뭐, 전분과 무슨 메밀가루의 함량이 어떻고 뭐 압착의 방식이 어떤 따지는 게 굉장히 면도, 많잖아요. 면발이 다르고 어떤 건 굵고.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따질 요소가 많은 것들이 취미 중에 보면 매니악하게 가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주변에 보면 이제 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뭐 골프 좋아하시는 네. 분들, 뭐 또 뭐 자전거나 등산 좋아하는 분들 있는데 보면 보통 사람들은 안 따질 것 같은 그 미묘한 차이들을 따지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냉면도 그렇고 클래식 음악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맞아요. 네. 이게 뭐지? 사람들은 이걸 왜 좋다고 하지라는 호기심이 드는데 그리고 되게 이제 고급져 보이고 냉면도 그렇잖아요. 평양냉면 네. 비싸지 않습니까? 그쵸. 클래식 네. 음악은 비싸진 않지만 근데 이렇게 접하다 보면 하나 둘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라는 뜻에서
그렇게 썼었어요. 근데 지금 클래식 음악은 비싸진 않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그냥 클래식 음악 뭐 자주 안 듣고 하시는 분들은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유명한 그 트로트 가수들의 공연이나 네. 또는 아이돌 그룹의 공연보다 클래식 공연표가 비싸지 않습니다. 네. 정말로. 그 제가 통상적으로 예술의 전당이나 롯데 콘서트홀 갈 때 쓰는 표값이 한 5에서 7만 원 선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공연은 조금 위에서 봐야 되고 어떤 공연은 꽤 괜찮은 자리에서 네. 보는데 대체로 그런 것 같고 어쩌다가 외국 오케스트라가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움직이는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비싸지죠. 비싸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를린 필, 빈필 정도만 아니면 네.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 꽤 좋은 자리에서 보거든요. 네. 그런데 요새 웬만한 대중음악 공연도 맞아요. 표를 비싸죠. 사려면 그 정도 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네. 이게 뭐 10,000원, 20,000원으로만 즐길 수 있는 취미는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뭐 등산, 자전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취미를 봐도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돈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클래식이라는 게 이게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의외로 즐기는데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가보면 네. 그 특히 요즘 그 지방자치단체나 뭐 이런 데서 그렇죠. 운영하는 공연장들도 많고 해서 그런 데는 또 티켓값이 좀 더 싸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예, 그런 경우는 더 할인을 받아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사실 있고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예, 그렇게 막 돈이 다른 거랑 비교해서 그렇게 엄청 많이 드는 취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요새는 또 유튜브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찾아보면 예. 사실 어떤 때는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최세영 씨도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예. 예전에 음반이나 영상물 구하기 어려운 시절이 그랬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옛 명인의 그 연주 영상을 구하기 위해서 뭐 유럽에 출장을 가면 막 그 동네 서점을 막 뒤지고, 해가지고 네. VHS 테이프를 구해와서 이걸 어떻게 카피를 하니 많이 제 아는 분들하고는 그랬던 적도 있어요. 이게 그 외국 클래식 음악 방송을 보려고 네. 돈을 모아서 네. 부산에 아시는 분의 단독주택에다가 위성 안테나를 달고 일본에서 넘어오는 위성 신호를 잡아가지고 그걸 컴퓨터로 녹화를 해서 아 진짜요? 그 하드 디스크를 나눠서 카피를 해가지고 보고 이러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거 환자 맞나요? 그런데 그게 요새는 유튜브에 가면 다 너무 있어요. 쉽게 되죠. 맞아요. 정말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영상물이 발매가 됐었나 싶은 것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관심만 있으면 맞아요. 찾아보고 즐길 수 있는 길은 너무 많아졌고 네. 정말 좋아진 거죠. 예. 사실 두 분 다 어릴 때 그냥 뭔가 특별한 막 계기가 번개같이 찾아와서 이걸 아기보다는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예. 근데 사실 그렇게. 그게 어떤 분들이 들으시기에게는 그게 특별한 계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네.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든가 하는 그렇죠. 부분들이. 근데 네. 주변에 보면 대체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것도 괜찮은 음악인 것 같아. 나 호기심이 생겨. 또는 뭐 택시에서 기사님이 틀어놨는데 괜찮았어.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이 생겼을 때 저는 그냥 좀 더 찾아보시라고 말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러면 물어보시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 주변에 누가 클래식을 듣는다 그러면 뭐부터 들어야 돼? 맞아요.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새는 좋은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초보자가 네, 뭐부터 들어야 되는지.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주변에 또 이제 그 친한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너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글을 쓰니까 초보자들을 위한 책을 써봐라. 그래서 그래? 하면서 서점에 가서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미 좋은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진짜 많아요. 책들도 다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제가 그보다 부족한 능력으로 뭘 써서 얻는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접었는데 관심이 생기면 그런 책들 보고 하나씩 유튜브에 찾아보면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러고 이제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내가 돈을 쓰고 내 소유물을 만들어야 애착이 생기잖아요. 네. 그게 꼭 음악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관심 간 거는 공연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음반을 사보면 그러면서 또 생기는 어떤 애착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 구입한 클래식 음반 내 돈으로 내가 직접 산.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때는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였죠. 네. 4학년 때 그 베토벤 현악 3중주 곡집. 현악 3중주요? 네, 베토벤 세레나데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음반이었어요.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연주되진 않는데 베토벤 초창기 작품이라 그런지 되게 밝고 약간 모차르트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곡이었어요. 네. 그거를 샀던 게 제일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1,800원 LP 한 장에 당시에. 1,800원. 그때 네. 쌌죠. 그리고 그때 그 동네 음반 가게 아저씨가 되게 신기해하셨어요. 아이가 와가지고 네,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남학생이 와가지고 축구하다 온 것 같은 모습으로 클래식 음반 사가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가 가면 그 음반을 다른 걸로 그냥 바꿔주셨어요. 기특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제가 중학교 들어간 이후로는 이제 못 만나봤는데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는 평생 은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가 제가 다른 거 사기도 하고 했지만 그 음반을 들고 가면 또 딴 걸로 바꿔주셨어요. 계속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져가 들으셨는지 아니면 불량 음반이라고 또 반품하는 식으로 편법을 쓰셨는지 그거 이제 저도 어릴 때였기 때문에 몰랐는데 아무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귀한 인연이 저를 계속 음악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줬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상으로 이끌어. 예. 그 음반점의 그 사장님 혹시 이걸 보신다면 진짜. 너무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네, 들으신다면. 네. 그 아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글도 쓰고 제대로 환자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는 그 집 말고 이제 다른 상가 음반점에 가서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다른 음반 가게 주인이셨는데 친해졌거든요. 근데 그분이 팝 음악은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인데 클래식 쪽이 좀 약하셨어요. 그래서 그 판가게 가서 놀다가 클래식 음반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뽑아드리고 그렇게 놀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최세영 씨는 제일 먼저 구입한 게 뭐예요? 저는 안 그래도 질문이 나와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굴다 협연 그게 이제 20번, 21번이 있고 그다음에 23번, 25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샀던 것 같고 그걸 시작으로 그 다음에는 카라얀 80년대 베토벤 교향곡 전집.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이니까 거의 뭐 다들 그거 듣고 있을 때였던 것 같거든요. 번쩍번쩍 표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카라얀 골드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카라얀 골드 그거 위주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선배님은 뭐 사셨어요? 저도 그래서 나는 뭘 먼저 샀지 생각해봤는데 뭐가 먼저였는지는 생각 안 나는데 많이 들었던 거는 분인이라고 너무 좋죠. 옛날 85년에 쇼팽 콩쿠르에 우승했던 피아니스트인데 분인의 첫 음반에 뭐 쇼팽하고 아마 드뷔시였나 그러니까 그렇게 막 들어있는 음반이었는데 그걸 굉장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일 처음에 샀던 건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많이 들으셨던. 정경화의 코나물의 그 소품집 그게 생각이 나요. 그것도 너무 좋죠.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뭐 피아노 그냥 이렇게 남들 배우는 것처럼 그냥 피아노 배우고 하다가 저도 비슷하게 클래식 FM을 듣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요즘은 번개같이 와서 클래식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콩쿠르에서 1등 했다는데 뭐야? 이러고서 들었다가 그냥 그 길로 팍 그냥 맞아요. 클래식의 세계에 입문했다. 이런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걸 클래식 음악을 처음 듣는 분들이 처음부터 내가 이걸 들어야지 하고 듣기는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임윤찬이 아니면 그 곡을 그렇죠. 듣게 되기까지 사실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레퍼토리인데 근데 그걸로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듣다 보니까 좋아져서 임윤찬이 쳤던 다른 곡도 듣게 되고 그리고 이를테면 라흐마니노프 3번을 그럼 딴 사람들은 어떻게 쳤나까지도 또 막 들어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칼럼 쓸 때 그 관악산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든 뭐 이런 제목으로 썼던 적도 있는데요. 사실
뭐 클래식 음악이라고 해서 아버지는 바흐 뭐 엄마는 핸델이라고 맞아요. 하니 바흐 핸델부터 시대순으로 들어야 되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자기가 꽂히는 데부터 듣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관악산을 서울대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사당동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과천에서도 올라오는 그죠. 식으로.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면 뭐 드라마나 광고에 쓰였던 어느 맞아요. 선율에 꽂혀서 그거부터 찾아보고 거기서부터 입문했다는 분도 그쵸. 있고 아니면 뭐 프로그레시브 락이나 재즈 좋아하시던 분들이 거기에 또 클래식 음악 중에 맞아요. 그런 음악들하고 맞닿는 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시작해서 되게 막 20세기 음악부터 해가지고 또 과거로 거슬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경로는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환자가 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맞습니다. 예. 감염의 경로는 굉장히 그쵸. 다양합니다. 추적이 잘 안 됩니다. 그 환자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은 그 클래식 음악 즐기는 방식이 두 개가 있잖아요. 공연장을 가는 게 있고 음반을 사는 게 있는데 둘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쪽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환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한 거는 음반 모으면서 알게 된 분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나온 얘기였어요. 그 약간 그 음반 사는 행위라는 게 좀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쇼핑 중독 같은 측면이 좀 있거든요. 이게 어느 단계가 되면 내가 이걸 들으려고 사는 거를 넘어가요. 그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되는 거고 그걸 지금 안 사면 불안해요. 그 홈쇼핑에서 막 그 시간 그죠, 카운트다운하면서 그죠.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내가 이걸 지금 안 사면 못 구할 수도 있다. 그럼요. 이제 절판됐다. 실제로 못 구하게 돼요. 맞아요. 실제로 못 구하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애초부터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악성재고처럼 음반점에 쌓여있던 음반이 10년, 20년이 지나가면 몇 배씩 웃돈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는 거죠. 덥석덥석. 그러고 나중에 집에 가보면 비닐도 안 뜯은 막 20년, 30년 전 음반들이 쌓여있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래놓고 또 새 걸 사요. 그러니까 이게 쇼핑 중독 환자랑 다른 면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그래 우리는 인정해야 돼. 환자야. 그렇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집에 얼마나 있으세요, 음반? 저는 약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5,000장 있다가 줄여서 3,500장까지 이제 그 꽤 팔고 해서 줄였는데 이 정도로는 사실 어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가지고 모은다 계신 하시는 분들이 분들은 있죠. 만장이 만장, 넘어가요.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보통들 사시는 아파트에서 자기 방에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는 5,000장이 한계인 것 같더라고요. 해보시니까. 그거 하려면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큰 5,000장을 넘기면 가족들한테 피해를 줘야 돼요. 애들 방에다가 갖다 놓는다든지 음반이 막 거실로 넘쳐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당시에 이제 그 허락을 받지 못해서 팔기 시작을 했죠. 카피 떠놓고 팔고 해서 이제 많이 줄였는데 만장이 넘어가는 분들은 보면 그래서 방 한두 개를 따로 음반 보관용으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부엌의 찬장이나 애들 방의 책장인 줄 알았는데 열어보면 다 음반이라거나 뭐 이렇게들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니 두 분은 막 해외로도 공연을 가시고 최근에 재밌는 공연들을 보고 오셔가지고 사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모신 것도 있거든요. 시간 순서대로 먼저. 저는 요번에 이제 빈필 신년음악회. 그러니까 그 유명한 빈필 신년음악회. 요게 이제 당첨이 이제 한 지금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첨이 보통 3월 달에 이제 시작해서 그해 연말에 하는 음악회 추첨을 그러니까 2월이구나. 2월 동안 이제 그 응모를 받아가지고 발표를 이제 3월 초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면 이제 날 보통 건데.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또 신청하셨어요? 올해도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이제 빈필 홈페이지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이제 뭐 공연별로 다른데 뭐 한 신청건이 6만 건 정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 몇 명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공연별로 공연이 이제 이 3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 30일 날 있는 프리뷰 공연이 있고 31일 날 송년음악회가 있고 그다음에 1월 1일 신년음악회. 뉴 이어스 콘서트가 있고. 같은 곡들을 해요? 프로그램 똑같습니다. 같아서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한 번에 응모를 받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직페라인 보통 한 2,000석 정도 되니까 6,000장 정도 되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는 초대로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경쟁률은 조금 더 높겠죠. 그러면 1월 1일에서 더 전일수록 경쟁률이 낮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공연별 특징이 12월 30일 프리뷰 공연은 이게 마지막 최종 리허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티켓 값이 제일 싸고요. 그 3개 공연 중에. 그다음에 이날은 그 무직페라인의 꽃장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 끝난 다음에 그건 좀 그러네 진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꽃을 달기 때문에 31일하고 1월 1일 공연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화려한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가격 거고. 차이가 많이 나요?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러니까 30일 공연은 거의 이제 평상시 빈필 공연이랑 비슷하고 나머지 이틀은 이제 공연값이 사실 엄청 비싸죠. 네. 제일 비싼 좌석이 1,400유로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근 20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좌석 등급만 신청을 해서 응모를 하는 그럼 날짜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티켓 가격대를 지정을 해서 응모를 하면은 이제 당첨 메일이 오고요. 한 장만 응모할 수 있어요? 2장까지 되고. 그러면 어디 당첨이 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31일 날께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 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송년음악회 질베스터 콘체르토고. 그래도 꽃은 있었겠네요. 꽃은 화려하게 또 있고 1월 1일 거랑 곡도 같으면 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렇구나. 신년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거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빈 그쪽 사람들 엄청 화려하게 하고 와서 이제 관객들도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 보면 그런데 뭐 입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가셨어요? 이제 저는 한복 입고 간다 그러지 저도 않았어요? 이제 한복 입고 가려고 왜냐하면 예전 영상들 보면은 다들 이제 특히 일본 관객이 옛날에 엄청 일본 많이 관객 왔는데 많더라고요. 다들 기모노를 입고 전통 의상을 그게 이제 화면에 잡혀서 나도 한복을 입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가지고 가려니까 이게 또 한복이 부피가 좀 크고 그렇죠. 구겨지면 또 곤란하고 또 다려야 되고 막 이게 있어서 제가 사실 비엔나만 간 게 아니고 그 전에 다른 도시들도 거쳐서 갔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양복을 입고 갔고요. 거기 드레스 코드에 이제 남자는 양복, 여자는 뭐 이브닝 칵테일 이렇게 입으라고 돼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 보니까 다들 엄청 차려입었는데 이제 뭐 특정 국가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정말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 특정 국가가 혹시 대륙이라고 딱 봐도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입장을 금지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드레스 코드를 어기면 본인이 좀 창피하죠. 사실 뭐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이 매는 양복이든가요, 아니면 풀 턱시도를 입나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이제 정장이라고 돼 있어서 가보니까 그리고 옛날 영상도 보니까 대부분 넥타이라서 그냥 하고 1월 1일은 좀 약간 진짜 보호타이까지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들 차려입고 와서 다들 이제 꽃 앞에서 사진 찍느라 정신이 정말 없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인터미션 때 무대 앞에 가서 사진 찍을 수 있어요? 다들 공연 전부터 해가지고 뭐 로비에서부터 이건 뭐 공연 보러 온 게 아니고 사진 찍으러 왔네. 아니 자랑해야 되거든. 그렇게 가기 어려운데 당첨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다들 또 엄청 차려입고 왔고 분위기도 너무 화려하고 이제 무직페라인도 조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켜놔서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티켓 값이 그렇게 비싼 게 이유가 결국엔 있다. 이제 사진 값이다. 그렇게 사진 있어요? 사진이 사진이 있는데 사실 보여주세요. 무직페라인 홀이 비엔나에서 구경할 수 있는 건물들 중에 제일 멋있는 편에 속하니까요. 그 안에서 사진 찍으면 안 그래도 멋있는데 꽃장식에 한껏 조명하고 조명에 정말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레파토리는 사실 거의 다르고요. 작곡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정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곡은 요즘에는 이제 거의 초연을 하는 경우가 한 50% 프로그램에 처음 연주하는 곡 그다음에 옛날부터 쭉 연주했던 곡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앵콜 이제 세 곡을 하는데 하나는 지휘자 지정 그다음에 그 도나우강 그다음에 라데츠키 행진곡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되는 곡이 이제 고정 레파토리라고 볼 수 있죠. 라데츠키 행진곡에 맞춰서 박수 치는 거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해보긴 했는데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 정말 다르긴 하더라고요. 라데츠키는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해도 신년음악회가 아니더라도
그 음악만 나오면 사람들이 그냥 박수를 쳐요. 그냥.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 지휘자가 돌아서서 박수를 지휘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할 때도 참 네. 근데 그런 전통이 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전통 그래서 저도 이게 막 되게 오래된 전통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거의 1930년대에 처음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계속 지휘하다가 로린 마젤이 지휘하다가 지휘자가 이렇게 계속 요즘은 바뀌는 게 바뀌죠. 87년 카라얀부터 처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20년, 30년 빌리 보스코프스키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전통이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건 아니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또 괴벨스가 뭐가 연관이 돼서 처음에 시작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 아름답지는 않았다는 그런. 지금 동시대에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그렇죠.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프로그램을 지휘자들이 자기 의지를 갖고 좀 넣는 곡들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매해 하는 많이 알려진 곡들이 있고 어떤 곡을 할 때는 뭐 칵테일 잔으로 건배한다든가 뭐 나팔 분다든가 이런 그 재미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있고 그 외의 곡들은 또 매해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거죠. 이번에는 그러면 지휘를 누가 했어요? 이번에 이제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를 해가지고 틸레만 하면 이제 또 뭐 지금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제일 인기 좋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게르만 혈통의 적통 계승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뭐 그래서 재작년인가 이제 벌써 몇 년이야? 그 재작년이죠. 그때 브람스 이제 사이클 너무 좋았죠. 2017년에 이제 빈필이랑 와가지고 이제 공연했는데 제가 틸레만을 예전부터 너무 좋아해서 정말 요번에 꼭 당첨됐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생각을 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러면 그 전에도 매년 응모는 했는데 당첨이 안 됐던 맞습니다. 건데 요번에 처음 된 거예요. 제가 한 10년 응모를 했는데 10년 만에 딱 됐습니다. 근데 한국 관객들이 다른 분들도 꽤 계세요? 제가 보니까 한국 분인지 여쭤보진 않았지만은 한국 분스러우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중국 분들 좀 많았고 정말. 그리고 제 주변에도 오스트리아 사람보다는 약간 뭐 폴란드에서 온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약간 세계적인 축제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생중계로 하잖아요. 약간 지연 중계이긴 한데 영화관에서 시차 때문에 이제 정확히 생중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연 중계를 하는데 그때도 박수 치는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저도 그걸 가서 보진 않았는데 진짜 현장에 있는 것처럼 같이 박수 치고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10년씩 응모하지 않아도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요? 여행사 같은 데서 맞다. 투어를 조직을 해서 비엔나 신년음악회랑 앞뒤로 다른 도시들의 음악회를 붙이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적금을 좀 들어야 되는 액수여서 비쌌던 거 비싸죠. 그래서 저는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응모하면 이게 언제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건 어떻게 그 표를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뭔가 여행사에서 뭔가 하겠죠. 그렇겠죠. 직접 뭔가 얘기를 해가지고 하겠죠. 항상 보면은 최고 좋은 좌석이 뭐 보장이 돼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미리 뭔가 확보를 해놓고 미리 목돈을 하겠죠. 좀 투자를 해놓고 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합니다. 요즘 이렇게 그 해외로 음악회 보러 원정을 떠나는 관객들이 꽤 늘었어요. 아니 근데 그 빈 신년음악회 앞뒤로 다른 유럽 콘서트도 보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베를린을 저는 들렸다 갔는데 베를린에서 이제 오페라 2편을 보고 그 다음에 베를린의 피에르 블레즈잘에서 안드라 시프가 이제 바흐 전곡 사이클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영국 조곡, 프랑스 조곡 이틀에 거쳐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베를린 필 송년음악회 첫날 알차게 보셨네요. 베를린 필 송년음악회도 여러 날 합니까? 그 베를린 필 송년음악회도 제가 알기로는 3일을 하는데 그것도 막 추첨하고 그러나요? 이거는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티켓 오픈 날 들어갔더니 의외로 되게 너무 널널하게 예매가 돼가지고 아니 사실 우리나라가 좀
피케팅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다른 나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와 진짜 알차게 며칠 가셨는데 그렇게 보고 오신 거예요? 한 8박 9일 있었나 9박 10일 있었나.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이제 거의 공연 보기 시작해서 강행군 하셨네요. 봤죠. 네. 빈에서도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내한하는 오메르 벨베 네. 하고 빈 심포니 많이 보셨네. 네. 베토벤 9번을 했는데 네. 거기 이제 무슨 이스라엘 출신의 무슨 작곡가가 베토벤 9번 중간에 자기 곡을 끼워 넣었어요. 2악장 끝나고. 그래서 요상한 곡이 나오고 이제 3악장이 시작이 됐는데 저도 들을 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빈 관객들이 막 야유를 태어나서 정말 그런 야유 쏟아지는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야유를 어떻게 해요? 공연하고 연주 도중인데도 막 야유해요? 아니요, 공연 끝나고서 이제 박수 치고 작곡가가 올라오니까 진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아니고 야유가 쏟아지더라고요. 전 그런 야유 처음 들어봐가지고 우막 이러나요? 네네네. 거의 그 축구장에서 야유하는 것보다 더 심한 야유가 이제 공연장이니까 울림이 크니까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미국이나 유럽 공연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야유를 또 거침없이 하는 한다고 편이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예의를 갖춰서 어쨌든 수고했으니까 고맙다고 박수와 환호만 보내는 편인데 그 사람들은 동의할 수 없는 연출이거나 그러면 가차없이 야유합니다. 약간 그 성적표 주는 느낌? 청중이? 그때 왜 베이스 바크레미스 왔을 때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노래 중간에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막 미국에서는 저는 집에 노래하는 중간에까지 집에 가라 막 이런데요. 집에 가라고 막 그런데요. 노래하다가 그만큼 또 청중도 전문성과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한 거겠죠. 또 최근에 일본 저는 이제 유럽은 멀어서 잘 못 가고 주로 멀면은 잘 안 가요.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 일본 가서 공연 보고 이제 뭐 그 하루 이틀 관광을 붙여서 하고 오는 편인데 그 임윤찬 피아니스트를 한국에선 볼 수가 없어서 콩쿨 전부터 찍었습니다. 맞아요. 콩쿨 전에 김소연 기자가 그때 그 리스트 초절기교 연습곡 롯데에서 할 때 요새 이런 그 젊은 피아니스트가 뜬다고 슬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돼서 보러 가서 완전 반했죠. 이것은 무당이다. 이건 작두를 타는 거야. 피아노가 아니다. 그러고 막 제가 흥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콩쿨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저 같은 아저씨는 이제 예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매 시작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 보면 로그인이 안 돼요. 아예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할 때 그다음에 올해 리사이틀 마침 또 연초에 휴가를 한번 가고 싶은 딱 그때쯤 도쿄 공연이 있어서 도쿄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도쿄에 가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일단은 표를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 국내에서 늘 보던 공연장하고는 음향 조건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 이번에 리사이틀 했던 그 도쿄 오페라 시티 콘서트 홀 같은 경우는 피아노 연주회를 하기에 음향이 정말 좋은 홀이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 공연장도 소리가 좋은데 그 홀은 피아노 독주를 들어보면 정말 좀 특별한 소리가 나는 홀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도 있고 그렇죠. 거기 이제 한국 관객들이 진짜 많이 갔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꽤 많았어요. 리사이틀 하는 날 로비에 딱 들어가니까 예상은 했죠. 저도 가는데 그쵸.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왔겠지. 예상은 했지만 로비에서 정말 한국말이 여기저기 많이 들려서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뭐랄까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조금 민망한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한국 청중들이 일본 청중보다 감정 표현이 훨씬 적극적이니까 환호성 지르고 박수치고 이런 것도 되게 열정적으로 해서 분위기를 달군 면도 있는데
일본에서 공연 볼 때 잘 볼 수 없는 그런 행동들도 사실은 좀 나와서 약간 민망했죠. 어떤 거요? 그 일본 공연장들이 대체로 내부에서 사진 촬영을 아예 못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커튼콜 때나 인터미션 때는 찍게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하우스 룰로 그냥 안 돼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건 뭐 따질 일이 아니고 걔들이 그렇다는데 네. 안 찍으면 되는데 네. 한국에서 어렵게 표를 사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신 분들이 또 찍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이제 연주를 안 하고 있을 때 잠깐 찍는 정도를 넘어서 앵콜 연주를 하는데 휴대폰을 꺼내서 막 녹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네. 뭐 그런 경우 그다음에 그 막 물건 떨어뜨리는 거. 네. 이거 제가 다른 칼럼에도 한번 썼던 얘기인데 핸드폰. 예, 우리나라 공연장에서 핸드폰, 프로그램북, 생수병 그 참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맞아요. 떨어지는 소리 많이 나요. 네. 많이 나는데 제가 일본에서 이민찬 말고 이제 다른 공연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떨어지는 소리 별로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날은 참 뭘 많이 떨어뜨리세요. 그다음에 무슨 뭐 옷이나 사탕 이거 부스럭거리는 소리 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제가 전에 들은 바인데 제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좀 더 비싼 아래층에 자리가 하나 비었으니까 한국 사람이 누가 그리로 내려가겠다고 하다가 제지를 당했대요. 그래서 뭐 실랑이를 벌였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근데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아티스트한테 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 청중도 그렇고 이제 그 한국의 또 이민찬 피아니스트 소속사도 좀 더 팬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사진 찍는 얘기 나와서 그런데 사실 요즘 한국에서도 공연할 때 예전에 아예 못 찍게 했었는데 요즘은 진짜 커튼콜 때 인사할 때 그때는 찍는 거는 그냥 이제 허용을 하는 분위기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앵콜 연주를 시작했는데도 계속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동영상 녹화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많아서 저는 그래서 아예 사진도 못 찍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껐다 켰다 하는 중에 또 이제 소리 맞아요. 나고 하니까. 그래서 예전보다 중간에 벨소리가 많이 울린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예전엔 그냥 꺼주세요 했는데 요즘은 이거 사진을 빨리 꺼내서 찍어야 되니까 안 끄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끄고 가방에 넣으면 떨어뜨릴 일도 없고 근데 이걸 항상 이게 스탠바이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뭐 하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잘못해가지고 뭐 그게 벨 소리 죽이는 거를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울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요즘 들어서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그리고 보면 그 휴대폰을 끄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게 예전 스마트폰보다 복잡해져가지고 버튼을 뭘 두 개를 같이 눌러야 되고 그다음에 뭐 스와이프를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히 그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중에는 한 번도 자기가 이걸 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모르세요.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을 한 두세 차례 봤거든요. 자꾸 벨소리가 울려서 이제 옆에 젊은 사람들이 끄셔야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끄는 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분도.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난처하죠. 그리고 최소한 그 정말 그 찍을 때 소리는 안 나면 모르겠는데 이제 자꾸 소리가 나니까. 그리고 요새 그런 경우 많죠. 그 무슨 곡인지 그 휴대폰이 듣고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나 봐요. 저도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켜놓고 있으면 앵콜곡 시작을 할 때 휴대폰이 뭐라고 말을 해요. 맞아. 그런 거구나. 예. 저도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아마 그분들도 그 기능을 많이 써본 게 아닌지 당황을 하시긴 하던데 왜냐하면 자기는 화면에 그냥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겠죠. 근데 이게 소리가 나니까. 이게 그 요즘에는 본인이 안 해도 얘가 이제 음성 인식을 해가지고 저절로 그냥 뜨니까 핸드폰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고 꺼야 되는 끄는 게 제일 안전하죠. 안전하죠. 아니면 휴대폰 기능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죠. 뭐 방해 금지 등등 조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든지. 비행기 모드. 전에 어느 공연장에 갔더니 그거는 클래식 음악회는 아니었는데 다 끄라 그러면서 비행기 모드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모드 해도
그 알람을 울린대요. 네, 맞아요. 그 얘기는 거예요. 들었어요. 그래서 알람도 꺼놔야 돼요. 뭐 하나는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좀 이게 공연 보러 가기 전에 좀 미리부터. 근데 저는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사실 또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또 그렇게 하지만 아까 뭐 비엔나, 베를린 얘기도 했었지만은 미국이나 유럽 가면 또 의외로 그 연주 중만 아니면 자유롭게 찍게 해주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니까 근데 결국은 그 공연장에서 어떤 원칙을 제시하느냐, 그렇죠. 그걸 따라야죠. 그걸 따르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사연이 있어서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따르면 되는데 굳이 그걸 이제 위반해서 뭘 하려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소리를 내면 그렇죠. 좀 민망하지 않은가. 얼마나 눈치를 줍니까? 저도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의 아닌 실수를 왜 안 했겠어요. 그렇게 공연을 많이 갔는데. 근데 그 민망함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물병은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공연장마다 조금씩 다른데 요즘은 생수 반입은 허용하는 곳이 많아요. 되죠. 물병은 되게 굴러 내려가니까 그게 맞아요. 구르기도 해요. 구르기도 해요, 진짜. 떼굴떼굴. 대참사를. 그 이제 뉴욕 있을 때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나 카네기홀을 가면 거기는 우리보다 청중의 연령대가 훨씬 높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대체로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생수병들을 갖고 오시는데 이걸 잘 못 따세요. 손하기 힘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그 저는 굉장히 그 당시 귀한 젊은 남자니까 막 따달라고. 여기저기서 생수병 따달라고 오픈해달라고. 그럼 제가 하나씩 다 따드리고 그랬어요. 웃겨.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말 트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카네기홀과 매트에서 수십 년 공연을 보신 분들이니까 살아있는 공연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미션 때 그 물 따드렸으니까 말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느냐 그러면 그 30년 전에 누가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나오죠. 그런 게 또 되게 그 도움이 되기도 했고 그렇겠네요. 그랬어요. 뭐 관람 매너 얘기 맞아요.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좀 주변에서 클래식 음악회 가려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뭐 주의할 점 뭐 이런 거. 주의할 점은 전 그냥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이제 공연 처음 간다 그러면은 그냥 열린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게 또 너무 어렵다 생각하고 뭐 졸립다 생각하고 들으면은 사실 안 들리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실 현대인들이 집중력이 엄청 떨어져요. 맞아요. 전부 쇼츠 보고 이러니까 사실 30초만 보고 이제 넘기는 게 이제 문화인데 1시간씩 앉아 있는 게 사실 되게 고역이거든요. 사실 그럼 자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졸리면 자고 얌전히 자면 됩니다. 딴 생각하고 싶으면 딴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괜히 이제 좀 그걸 이제 불편하게 생각한다거나 힘들게 생각하면은 사실 그 1시간이 정말 너무 괴로운 거죠. 괴로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마음을 비우고 듣다 보면은 불현듯 정말 꽂히는 멜로디나 뭐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의외로 또 공연장이라는 곳이 내가 이제 뭐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한 30-40분 동안 오롯이 정말 음악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정말 또 되게 어마어마한 음악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그냥 좀 들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박수를 언제 쳐야 돼? 이런 거 궁금해하잖아요. 박수는 남들이 칠 때 치면 됩니다. 그렇죠. 먼저 치려고 할 필요 없다. 이게 뭐 옛날에 뭐 혹자는 KBS의 그 열린 음악회 문화 때문에 이제 뭐 다들 박수를 무조건 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처음 가는 관중들은 아니 연주자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박수를 무조건 쳐야 된다라고 약간 생각을 하신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이제 섣부른 박수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또 막상 연주자들 특히 해외 연주자들 인터뷰 들어보면은 박수 치고 싶을 때 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연주가 너무 좋으면 뭐 1악장 때 끝나고 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게 쿨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박수 에티켓은 곡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치는 거니까 남들 칠 때 그냥 치면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기다렸다 연주자가 일어나서 준비를 했을 때 그게 제일 안전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주변 그게 사람들한테. 제일 안전하죠. 사실 요새는 또 조용히 끝나는 곡들의 경우는 이게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애매할 때도 있잖아요. 그 악기에서 손
안 내리고 있는다든지 그죠. 또는 지휘자가 손은 내렸는데 아직 돌아서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그 연주자나 지휘자가 자 이제 박수 쳐주세요 하는 순간부터 치면 된다. 맞아요. 인사받을 돌아서서 준비가 됐을 때. 인사하면 그때 치면 돼요. 근데 그 다른 많은 경우에 박수라는 게 그보다 빠른 템포에서 맞아요. 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공백을 잘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클래식 음악 공연장에서는 그 마지막 여운까지도 음악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인사하면 그때 치면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게 전혀 신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주변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클래식 음악회에서 이제 안다 박수 좀 안 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마치 곡을 잘 나는 이 곡이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알아 이러고 끝나자마자 탁 치는 그런. 지금 이달에 저 바흐 요한 순환곡 전곡 연주가 있고 이달인가요? 다음 달인가요? 또 해외 단체가 와서 마태 순환곡도 하잖아요. 근데 이 순환곡이라는 게 결국은 예수가 순환을 당해서 죽는 그 스토리를 다룬 거라 마지막이 그 예수의 사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그렇게 박수를 와 치면 안 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바흐 마태 순환곡을 그 일산 옆에 고향 아람누리에서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침울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마지막 노래가 끝나고 침묵 속으로 다 같이 잠겨서 그 침묵의 의미를 이렇게 묵상해보는 그 시간이 한 20-30초가 가야 되는데 마지막 소절을 딱 부르는 순간 누가 브라보 하면서 박수를 친 거예요. 자기는 3시간의 연주를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한 건데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수를 쳐야 되는 경우가 있고 치면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그걸 곡마다 사실 다 알기도 어려우니 그럴 때는 앞에 나온 얘기대로 남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 남들이 다 치는구나. 그럼 나도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갑자기 나서는 분들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자랑을 해야 되겠다거나 그런 의심을 받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안다박수라고 나왔습니다. 괜히 가만히 있으면 난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까 약간 그런 걱정에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근데 오히려 하고. 천천히 치면 되게 있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협주곡이나 교향곡 이런 건 악장수가 이렇게 보통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뭐 얼마 전에 저는 발라드 일부에서는 발라드 몇 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 발라드는 한 묶음으로 쳐서 중간에 발라드 1번 끝나고 2번 시작하기 전에 박수 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라드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또 사람들이 뭐 협주곡이나 교향곡까지는 되게 많이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 이런 약간 좀 그런 곡들이 나오니까 다 끝날 때마다 치고 어떤 사람은 치고 어떤 사람은 안 치고 막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그럴 때 이제 연주자가 일어나서 인사하면 그때 치면 돼요. 그 엊그저께 제가 갔던 그 드미트리 시슈킨이라는 연주자 그 공연도 잘 가다가 이제 라흐마니노프의 프렐류드를 몇 곡을 치는데 한 곡 끝날 때마다 누가 박수를 치려다가 말고 이제 이렇게 해서 소리가 애매하게 났어요. 그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그분들은 좀 당혹스러웠겠죠. 자기는 쳐야 되는 줄 알고 쳤는데 아무도 안 치고 눈치를 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팁이 연주자가 박수를 받을 준비가 되면 그러면 치면 그때 된다. 치면 된다. 내가 프로그램에 보고 지금 6곡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손으로 쉬어갖고 이제 6곡 된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어쩔 때는 이어서 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세다 보면은 뭐지? 맞아요. 셀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휙 넘어가면 사실 이게 몇 악장이지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고.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음악회 가면 또 이렇게 자주 보는 사람들이 한데. 곡 딱 보고 이거 오늘 중간 박수 나온다 안 나온다 내기하자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 악장이 뭔가 피날레처럼 화려하게 팍 끝나갔는데 뒤에 이제 느린 악장이 나오면서 굉장히 느리게 끝나고 이런 경우는 중간이 마치 전체를 끝내는 것처럼 들리니까 거기서 이제 박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연주자가 박수 받을 준비가 된 것 같다 할 때 그때 이제 치면 된다는 간단한 방법이 네, 있었네요. 네. 그래서 너무 클래식 음악회 가고 하는 거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약간 그런 그럼요. 졸리면 자면 되고. 그죠. 네. 근데 아까도 그 얘기 했지만 저도 요즘 막 되게 집중력이 엄청 떨어진 것 같거든요. 저도 뭐 디지털 팀에 저도 있으니까 막 유튜브 많이 보고 쇼츠도 보고 뭐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 자체도 무언가에 이렇게 긴 시간을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 음악회에 간다는 거는 진짜 그런 환경 안에 나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끔 이제 저는 이게 여러 사람이랑 같이 보지만 저와 그 음악가가 이렇게 뭔가 1대1로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옆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있지만 다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 같다는 나랑 만나고. 그래서 특히 오케스트라 공연이 너무 좋으면 뭐랄까 저 많은 사람들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사실 다른 일상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경험이 아닐까. 물론 저도 많이 좁니다. 중간에 졸리면 자고. 공연장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불편한 것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일상의 번잡함을 잠시 차단하고 어디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일상에서 막 하던 것들을 좀 잠시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뭐 너무 소리 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불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뭐 해외 원정 계획이 좀 있으세요? 예, 뭐 6월쯤 한번 다시 나가서 볼 것 같고요. 지금 11월쯤은 유럽을 한번 가볼까. 지금 보고 싶은 오페라 공연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티켓 오픈은 안 했고, 그래서 지금 쪼고 있습니다. 해외 공연은 그 스케줄을 어떻게 다 그런 극장마다 뭐마다 다 이렇게 일일이 들어가서 봐야만 아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저는 사이트 그렇게 같은 해요. 거? 저는 해외 그냥 유명 공연은 공연장들을 그럴 것 들어가서 같아요. 보는 편이고, 네. 그다음에 이리저리 뭐 주변에 또 아는 그 비슷한 애호가들이 있으니까 서로 정보를 언제 또 뭐 한다더라 공유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네. 예. 그 요즘이 해외 공연장들이 내년 시즌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카네기홀이 이제 지난주에 나왔고 네. 유럽은 한 4월 정도 되면 이제 캘린더 해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오케스트라나 극장 그죠.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어쨌든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스케줄은 나오니까 이제 계획을 그때부터 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휴가를 간다 그러면 그걸 이제 엮어가지고 가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서양의 경우에 그 프로 축구도 그렇고 클래식 음악도 그렇고 공연이 대체로 시즌제고 그 시즌이 9월에 시작해서 맞아요. 다음에 한 5월 정도까지 하고 여름은 쉽니다. 그러니까 여름 방학 때 또 여름 휴가 때 가서 뭐 공연을 봐야지 하시면 그 일정이 잘 안 맞을 수 있다는. 클래식 음악은 그렇죠. 그럴 때 여름에는 보통 이제 여름 그 음악 축제를 찾아가야죠. 그렇게 되고 원래 많이 가는 도시 뭐 빈, 베를린, 밀라노 이런 데에 정식 시즌 공연은 한여름에는 잘 없죠. 그래서 보통 9월 말쯤이 시즌 오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봄에 프로그램들을 미리 알려주고 예매하십시오 이제 하는 거죠. 오히려 5월쯤만 돼도 중요한 공연들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끝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휴가 때 가끔 이렇게 와서 해외 공연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고 그렇죠. 자기네 원래 하는 시즌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해외 돈벌이를 이제 하는 것이고.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여행 가는 여행 상품도 공연 보러 가는 여행 상품도 많이 나오긴 하죠. 지금 최근에 화제가 된 게 그 피아니스트 임윤찬 그리고 피아니스트 조성진 유럽에서 약간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잇따라서 공연이 있으니까 그걸 묶어가지고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꽤 많이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좋겠더라고요. 적금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런데 가면 또 전문적으로 해설해 주시는 분들이 같이 가시고 또 보통 박물관이나 이런 걸 같이 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주회가 없는 시간에는 또 그런 문화적인 보는 투어도 하고 또 그렇게 가면 뭐 좋은 레스토랑하고 호텔도 맞춰주는 것 같으니까 저도 가보고 싶긴 합니다. 그러게요. 모아야죠. 열심히. 돈을 모아야죠. 뭐 10년에 한 번 당첨되면 그걸 위해서 또 열심히. 약간 이게 덕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클래식 말고 다른 덕질도 많지만 이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돈도 모으고 뭔가 목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썼어 하는 데서 오는 또 그 묘한 쾌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쓰기 위해서 또 열심히 절약하고 계획을 세우고 뭐 그러는 거죠. 삶의 정말 활력소. 뭐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클래식 음악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사시는지 환자로서 어떻게 근데 환자의 가장 중요한 그 증상은 뭘까요? 글쎄요. 그 내 일상의 루틴이나 계획을 음악을 듣기 위해서 바꾸는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물론 뭐 회사는 열심히 다녀야 되지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제 스스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너의 직업은 음악 듣는 게 아니야라고 이제 스스로한테 가끔씩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듣거나 그 취미에 쓰는 정신적 에너지 때문에 내 원래 생활이 침해되는 정도가 되면 그거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일정은 일단 그 공연 일정을 제일 먼저 달력에 쭉 박아놓고 그다음에 다른 일들을 그걸 피해서 잡는 편이기는 해요. 어떠세요? 어떤 증상이 가장? 약간 저는 이제 그 안면몰수라 그래야 되나요? 너무 보고 싶은 공연이 있는데 표가 없는 공연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7년 빈필이랑 틸레만이 왔는데 첫날 공연은 일반 공연이었는데 둘째 날은 기업 공연이래가지고 하나은행 VIP들한테만 표가 갔거든요. 맞아, 그런 것들. 근데 그 공연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제 무작정 갔거든요. 그럼 이제 예당에 이제 영상으로 틀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그다음에 밖에서 이제, 나오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부 끝나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랑 오거나 아니면 노인분들. 근데 딱 봐도 가는 분들한테 쪼르륵 가가지고 저 티켓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해가지고 제가 2부를 봤거든요. 대박이다. 근데 그때 약간 현타가 오긴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보면 구걸이잖아요. 근데 공연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생각은 안 나고 이제 영웅담처럼 늘 얘기하는 건데 이럴 때 되면 이제 내가 좀 약간 환자구나. 자각할 때가 이거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다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아니 근데 그렇게 사정이 있어서 일찍 가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특히 모든 공연은 특히 제가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일단 어린이랑 온 부모님들은 대부분 1부 끝나고 집에 가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가 못 버텨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 공략하시면 됩니다. 아니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비싼 자리에서 보신 분들은 중간에 가시게 되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뉴욕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긴 했어요. 실제로 이제 특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같은 경우는 1층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보다가 자기 마음에 썩 안 들거나 그러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늘 오시는 연세도 많고 돈도 많으신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또 비워놓긴 또 주고 가십니다. 실제로. 이제 특히 뭐 뒤에 이제 입석에 서가지고 위에는 천장에 가리고 이제 난간 붙들고 서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석은 싸요. 12불, 9불 뭐 이렇거든요. 입석도 있어요. 근데 학생들 시야가 주로. 다 제한이 돼 있고 굉장히 불편하긴 한데 그러면 이제 비싼 자리에 계시던 분들이 가다가 나는 가니까 너 봐라 그러고 이제 표 주고 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한편으로는 그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게 임윤찬 피아니스트와 해외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할 때 이제 1부에 임윤찬 협연을 하고 2부에는 오케스트라가 다른 그렇죠. 교향곡을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부에
그 임윤찬 협연을 보고 사람들이 우 빠지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것도 궁금하지만 뒤에 이제 후반부에 오케스트라의 네. 그 교향곡 공연이 너무 궁금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는 분들한테 그 표 저한테 파시면 안 되냐고 해서 그렇게 봤다는 분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요? 제가 실제로 베를린 필 공연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을 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미 그 뭐야 그때는 이제 그 이미 그 카페에서 이제 일부만 조성진 협연만 보고 집에 갈 사람 찾아가지고 2부만 티켓을 나한테 팔라. 진짜? 네, 그때 2부만 봤죠. 영웅의 생애하는 거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약간 네. 일정 부분 그죠. 나눠가지고 보시는 네. 거구나. 그분은 영웅의 생애 보기 싫은데. 그러면 표값을 반만 주고 그 후반표를 뭐, 인수를 하시나요? 그게 이제 내고를 잘 하면 되는데. 네. 자, 오늘 SBS의 그 클래식 환자 두 분을 모시고 네, 클래식 애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좀 클래식에 좀 친해지셨으면 네. 쉽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안내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끝낼게요.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요. SBS 뉴스 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 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김수현 기자 커튼콜 치면 나오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현식 기자, 최세영 씨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